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학교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르크스의 사상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그 시대적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그의 탄생 30년 전 정도가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1789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는데요. 프랑스 대혁명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절대 왕정이 붕괴하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계급이 새롭게 출현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유, 평등, 박애를 기치로 하고 있는 이러한 프랑스 대혁명은 그 일대 전체를 아주 큰 충격의 도가니 속에 빠뜨린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변화가 이제 출발되는 그러한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계급 자체가 이제 바뀌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 프로이센은 의외로 절대 왕정이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당시에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가 치리했고요. 1840년도까지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빌헬름 4세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다스렸던 것입니다. 독일 프로이센은 여전히 이 절대 왕정이 아주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러한 나라였고요. 이때 헤겔이라는 인물이 이 국가 철학자로서 사상적인 기반을 이 국가의 정통성에 대해서 제공해주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또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산업혁명이었습니다. 1780년도부터 1820년도까지를 1차 산업혁명으로 보는데요. 이건 엥겔스가 말하는 그 구분 기준입니다.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출현으로 보고 이 시장경제와 아울러서 시민 부르주아 계급이 출현을 했던 것입니다. 또 마르크스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입니다. 물론 마르크스보다 훨씬 그 이전에 나온 책인데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논증을 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이 국부론을 이제는 비판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의 생애를 이렇게 볼 때에도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은 거의 이 30세가 채 못 되어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저술 활동에 전체를 바치는데요. 그것은 이 국부론에 대한 비판, 여기에 사실은 자기의 전 생애를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국부론에 대한 비판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한 중요한 그런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181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독일, 당시에는 프로이센이죠. 라인주 트리어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의 남부 지역에 있고요. 프랑스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그러한 도시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 이름은 하인리 마르크스입니다.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였고요. 또 포도원도 몇 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부유한 그러한 가정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르크스 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유대교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아주 이렇게 깊이 정통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칸트의 사상을 알고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지성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네덜란드 귀족 집안의 딸인데요. 이 어머니의 아버지, 그 선조가 전부 유대교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정통하고 충실한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크스 나이가 6살쯤 되었을 때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유대교에 대한 핍박이 이제 상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가 12살 정도 되었을 때 이제 프리드리히 빌헬름 김나지움, 이것은 오늘날의 중고등학교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제 입학을 해서 이제 5년 동안 이제 학교 생활을 합니다. 이때 교장은 비텐바흐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루소의 제자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자랑하고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의 아버지인 하인리 마르크스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루소 하면은 프랑스에서 상당히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유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김나지움의 이 분위기도 그러한 자유 사상이 이렇게 강하게 일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졸업할 때 직업 선택이라는 주제로 장문을 썼는데요. 이 장문에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류와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도록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추어서 인간은 자기의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직업을 통해서 인류를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을 향상시킬 것인지는 자기 자신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장문을 이렇게 쓰게 됩니다. 상당히 신앙적인 발언이기도 하고 또 젊은이로서의 어떠한 의기도 엿보이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르크스의 유년 시절의 그 모습입니다. 상당히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도 있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마르크스가 자기의 있는 속마음도 다 털어놓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상당히 밀접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아버지는 또 엄격한 면도 있어 보입니다. 이때 이렇게 이제 졸업을 하고 보온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여기 트리어시에서 가까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보온 대학에 이제 1835년도 17살 때 들어갔는데 1학기 때 성적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고 마르크스가 여기저기에 관심을 갖고 법학과를 들어갔는데요. 또 철학에도 관심 갖고 문학에도 역사에도 관심 갖고 또 교우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또 학교로부터 경고장이 날아오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르크스를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자기 집을 떠나서 이제 베를린 대학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예니라는 아주 정숙한 처녀가 있었는데 예니와 이제 약혼을 하고 이렇게 떠나갑니다. 예니는 평생토록 마르크스의 사상적인 동반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양도 있어 보이고요. 아주 마르크스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해서 이제 마르크스는 베를린 대학으로 가을 학기에 이제 다시 1학년으로 해서 이제 전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때 베를린 대학은 헤겔 철학으로 유명한 그러한 대학이었습니다. 헤겔이 1831년도에 죽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뭐 한 5년 정도밖에 경과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헤겔 전문가들이 많았고 또 그 중에서 헤겔 좌파들이 있었습니다.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그랬는데요. 이 좌파 모임에도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헤겔을 알기 위해서 마르크스가 많은 노력을 1학년 때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편집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헤겔 철학은 너무 방대하고 전문 용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8살 먹은 청년이 그 헤겔을 접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러한 학문의 양입니다.
그 이전까지 철학을 쭉 공부해온 사람이라면 몰라도 이제 18살 된 이 청년이 헤겔을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록에 의하면 헤겔의 관념론에 대해서 많은 이유를 제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헤겔 관념론은 사실은 그 신앙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헤겔에서 말하는 그 절대정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 정신은 성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관념의 변화와 현 사실의 변화를 같이 보고 있는 이 헤겔 철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도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헤겔의 절대정신과 우리 인간의 정신은 다르다. 인간의 정신은 보편자와 단절된, 죄로 인해서 단절된 그 인간의 정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을 절대정신하고 똑같이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키에르케고르가 했는데 가장 적절한 비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이 없이 이 헤겔 철학을 본다는 것은 상당히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학문이 되는 것이죠. 마르크스가 아마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황이 굉장히 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너무 이렇게 이제 정신적으로 힘든 나머지 또 물론 그때 예니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러한 고민 이런 것들이 겹쳐서 이제 마르크스는 인근에 있는 요양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헤겔 좌파를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헤겔 좌파 모임인 이 박사 클럽에 이제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마르크스는 9학기를 다녔습니다. 총 이 대학 생활을 9학기를 다녔는데 이때 청강 카드를 낸 게 13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3과목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학기당 한 과목씩만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업은 거의 제껴 놓았고요. 오직 이 좌파 모임 박사 클럽에서 논쟁하고 하면서 이 헤겔을 배워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헤겔 좌파 이런 선배들의 이 가르침에 세뇌를 당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전부 마르크스보다 10년 정도 다 연상의 사람들입니다. 박사들이고 강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해서 이제 이것을 배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있던 이런 사람들이 아주 기독교 세계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창시자들입니다. 이단의 창시자들인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이단으로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고 이 악령을 가지고 헤겔을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유물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내용들을 좀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데이비드 슈트라우스는 예수의 생애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은 예수의 생애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적과 이사들에 대해서 이것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관에 근거해서 자기 의식으로 만들어낸 신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신성들을 다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은 다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다 신화로 치부하는 그런 내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예수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우어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우어가 1840년도에 요한복음사 비판을 썼고 그 이듬해에 공관복음사 비판을 썼는데요. 이 내용은 이 슈트라우스보다 하나 더 나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는 복음의 내용 모두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다 지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민중문학적 작품이다. 아주 그 제자들이 탁월한 그러한 민중문학 작품을 그렇게 쓴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 그 전체에 대해서
이 제자들의 자기의식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인간 주체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바우어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포이엘바하는 기독교의 본질을 통해서 인간의 자기의식에 있는 무한자로서의 의식을 대상화시켜서 이것을 종교로 둔가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기의 소원과 자기의 한계를 무한자에게 투영을 시켜서 대상으로 만들고 그 대상에 또한 감동까지 해서 종교가 나온 것이다. 바로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포이엘바의 기독교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고스란히 마르크스는 수용을 합니다. 포이엘바 기독교 본질 두 번째 판이 나왔을 때 머리말에 포이엘바가 그런 말들을 했을 때 마르크스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칭찬하는 그러한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마르크스는 자신은 헤겔의 제자라고 다른 곳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마르크스의 이 4년 6개월 동안에 이 베를린 대학에서의 이런 모든 생활은 이렇게 점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논문은 에피쿠로소의 그 철학을 가지고 졸업 논문을 썼는데요. 에피쿠로소가 유물론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현세에서의 만족한 삶을 추구하는 그러한 유물론적인 그러한 철학의 요소가 있는데 그걸 주제로 해서 이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쓴 것이 아니고요. 베를린 대학에서는 이미 이러한 흐름을 다 차단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예나 대학에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르크스의 이 신앙은 마르크스의 이 사상은 이때의 전통 철학과 이제 단절이 되게 되는 그러한 사상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사상에서 첫 번째 갖는 그러한 특징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부터 헤겔에 이르기까지 기독교 서양 사상사의 모든 철학과 이러한 사상은 전부 유실론적입니다. 물론 그 안에 무신론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없잖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모든 철학이 다 유실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을 받아들임을 통해서 이제는 마르크스에게는 더 이상 그 앞에 있는 모든 선대들의 철학이나 사상은 이제는 쓸데없는 사상이 된 것입니다. 해서 전통 철학과의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사상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졸업을 하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얻지 못하고 이제 독일의 라인 신문을 그 당시에 신흥 부르주아 한 사람이 창간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또 편집 주임으로까지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에도 마르크스는 프랑스 혁명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사회를 개혁한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당시에 신문을 이제 집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는 그러한 절대 왕정에 대한 강한 비판 이것을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호응이 좋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꾸 도가 지나치면서 이제 경제 문제에 이르러서 이제 큰 문제가 한번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젤 농민과 관련한 목재 절도 단속법에 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모젤 농민들이 다른 사람의 사유지에 가서 고목이나 죽은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땔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문제 삼고 의회에서 목재절도 단속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재절도 단속법은
이로부터 120년 전에 세워진 그 법인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고목이나 이런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서 농민들이 땔감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습적으로 다 용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마저 이것을 절도범으로 보는 이런 형태로 의회에서 가결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마르크스는 강력하게 이 항의를 하면서 이제 반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간과 목재가 있는데 이제는 목재가 신이 되어 간다. 인간을 목재라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런 형태가 일어났다. 이렇게 가난한 농민들은 자연에서 나오는 산물을 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인데 토지가 어떻게 그의 것이냐. 토지가 그런 것들을 내었는데 그걸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난한 농민들인데 어떻게 법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독일에 있는 이런 법률들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문제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 이때 마르크스는 자기 자신 안에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석함을 느끼면서 이렇게 울분만을 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법률은 사적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하면서 독일 법에 대해서 이 법률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고요. 그리고 또 사적 이익 보호와 관련해서 사유재산제도에 대해서 큰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나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은 토지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고 있는데 그것 전체를 다 사유화해버린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삼고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건이 이제 마르크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라인 신문에서 마르크스가 활동을 할 때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절대 왕정을 붕괴시키고 이제는 새로운 시민사회를 열어간다 이러한 정신으로 출발을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제는 오히려 이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가 1843년도인데요. 그 이듬해에 라인 신문은 폐간되고 그 독일 프랑스 연보, 이 프랑스 쪽으로 가서 다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쓴 이 글이 이제 유대인의 문제, 신성가족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나오는데 이때의 주제가 사유재산제도로부터의 해방이 인간의 해방이라는 말을 곧바로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바로 이 사건이 바로 마르크스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선택하도록 한 그러한 사건으로 우리는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연보에 게재된 내용인데요. 이것을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때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1843년도에 글을 썼는데요. 바우어가 먼저 유대인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정치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리면 정치적 압박으로 벗어난다. 정치적 해방이 주어진다 하면서 유대교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 자체를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기독교와 카톨릭이 자꾸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종교를 버려버리면 그러한 정치적인 그런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바우어가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그것은 지역적인 것이다. 부분적인 것이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해방은 사유재산제도로부터의 해방이 진정한 인간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유재산제도로부터 해방 문제를 이때 이제 최초로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재절도 단속법에 대한 항의의 일환으로 나온 얘기였던 것입니다. 농민들은 토지에서 나오는 산물을 먹고 사는데 이것을 다 사유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발언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날에는요, 토지가 아니라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모든 생산물을 받는다는 그러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신성가족을 엥겔서하고 함께 또 이제 집필을 합니다. 이 신성가족은 바우어를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 바우어는 신성가족을 통해서 관념적인 그러한 그 공산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적 사회주의를 얘기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념이 변하면 이제 그 현실도 변한다. 이런 형태의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그렇게 해서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로 플로레타리아트는 자신이 남의 재물을 만들고 스스로의 궁핍을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데 무슨 관념적인 변화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동자들이 힘써 재물을 여러 상품들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보면은 모두 다른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자는 필요한 생계비만, 생활비만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어낸 모든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니냐. 이와 같이 비인간적 생활 조건 하에서는 어떠한 해방도 있을 수 없다. 오직 비인간적 생활 조건, 즉 사유제적 시민사회를 폐지하는 것만이 인간의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얘기가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노동자들은 필요한 생계비만 받고 나머지 2년은 자본가들이 다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당시의 상황 속에서 크게 인기를 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공산주의 윤리와 관련한 그러한 저술들이라고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의 윤리는 역사나 사상에 기반하지 않은 지금 윤리가 툭 하고 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당시의 현실 문제, 즉 감각에 의거한 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윤리는 그 이면에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 사상으로부터 해서 도출되어서 윤리라는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윤리가 형이상학 위에 있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에서 윤리가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크스에게 있어서는 역사나 사상을 무시한 채 곧바로 이제 공산주의 윤리가 이렇게 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감각에 대한 근거한 윤리는 인간적인 사랑과 정의감과 울분에 의해서 이제 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또 정의감을 가지고 이런 모델 농민들의 입장에 섰을 때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답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울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된다. 이러한 울분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마르크스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출현하는 모든 민중신학이 다 이와 같습니다. 이웃사랑을 강조해요. 그래서 민중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그 민중과 함께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세상의 죄로 가득 차 있고 이 상황 속에서는 울분이 나오고 파괴적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제도를 없애는 것만이 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체로 오늘날의 민중신학자들의 이슈가 다 이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논증이 없는 사유재산제의 폐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한번 보면은요, 지금 토지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왜냐하면 마르크스가 토지 문제를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토지가
처음에는 왕들이 다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국가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봉건 시대에 이르러서 영주들에게 이 토지가 이제 다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르주아 시민사회가 이제 출현을 하니까 이제 부르주아 시민들에게 이 토지가 또 다 분배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들에게 다 분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지금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10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10채 속에 자기가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한 채만 가집니다. 나머지는 모두 다른 이 국민들이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소유권이라기보다도 점유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 여기에서 이것을 다 국유화해버리면요, 다시 왕에게로 모든 소유권이 다 넘어갑니다. 국가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국가에 공산당이 있다고 합시다. 공산당은 그 영주의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공산당이 다시금 토지를 다 소유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공산당들은 이걸 원해요. 왜냐하면 이 혁명을 일으키면 자기들이 다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죠. 여기에서 다 국가 소유로 한다는 것은 공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바로 이 실현의 문제에 있어서 한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리는 사상에서 출현했습니다. 이 소유의 문제도 헤겔이 정신에서 자유에서 소유로 해서 다 논증을 했습니다. 그 논증에 대해서 이제는 마르크스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시장경제에 대해서도 또 논증을 해놨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논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논증 하에서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이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 공산주의의 윤리만을 가지고 이 감각만을 가지고 현실적 문제만을 가지고 사유재산제도를 폐지하자. 이것은 합당한 주장이 아닌 것입니다. 논증은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제 여기에 대한 논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석한 것은 사상과 형이상학이 먼저 출현을 하고 그 다음 윤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순서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윤리가 이러한 감각과 현실 문제로 인해서 먼저 나오고 여기에 대한 그 타당성을 이제는 위해서 이러한 논리를 찾는다는 것은 순서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마르크스가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선언을 했지 여기에 대한 방법론이나 그러한 타당성은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 공산주의 윤리를 이제는 해석하기 위해서 유물사관적인 사상을 이제는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죠. 이 라인 신문에서 이렇게 한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습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면 그 회사는 곧 망합니다. 해서 라인 신문도 곧 망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황제에 대한 비판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황제가 이제 프로이센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빌미 삼아서 이제는 라인 신문에 대한 폐간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인 신문은 이제 폐간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또 이제 실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예니하고 이제 이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제 프랑스로 이제 넘어옵니다. 프랑스에 독일 프랑스 연보 여기에 취직을 하게 되는데요. 박사 클럽에 함께 있었던 루게가 여기에 이제 편집을 맡게 되어서 여기에 이제 공동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독일, 프랑스 연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2번 내고 여기도 이제 폐간을 당합니다. 이때 이제 낸 그 책이 이 프랑스 연보의 이제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을 실습니다. 이때 헤겔 법철학 비판은 헤겔이 이 소유 문제를 이 책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당성 문제를 헤겔이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겔 법철학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는 이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는 사상을 통해서 논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헤겔이 정신에서 자유에서 소유 문제를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언급한 책이 바로 헤겔 법철학이라는 그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르크스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논증을 해야죠. 자신의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이제는 사상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하나의 논증을 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헤겔 법철학 비판 서설을 이 신문에 실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인간이 종교를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이것은 포이엘바하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고스란히 인용을 한 것인데요. 인간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자꾸 천국을 공상하게 된다. 천국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을 잊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서 종교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아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현실을 잊게 하는 그러한 아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현실은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국가와 사회 체제 이러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런 공상을 꿈꾸어봤자 그것은 편하지 않는다. 문제는 현실이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야 할 이 현실이 오히려 인간을 속박하고 있다. 철학은 이것을 지적해야 된다. 여기에 반박을 해야 된다. 이것을 공격해야 된다. 이것이 철학의 임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학의 공격 대상은 바로 이러한 문제가 바로 철학의 공격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서설이 있고 본론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본론의 내용은 이제 국가 문제를 바로 얘기합니다. 헤겔 법철학에 나타나 있는 앞부분은 다 생략하고 맨 뒷부분에 있는 그 국가론만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서설을 통해서 헤겔이 말하는 모든 얘기를 그냥 다 폐기를 시킨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헤겔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정신과 그 정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 그리고 이 자유에서 나오는 소유, 그리고 이 소유에서 나오는 계약관계, 또 계약관계에서 나오는 윤리, 그 다음에 국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정신적인 산물로서 다 생략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그 국가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헤겔이 법철학에서 얘기한 그 국가 부분은 일반적인 철학자들도 잘 참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가 부분은 너무 논리적인 비약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잘 관찰하지 않는 부분인데 오직 그 부분만 가지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이 헤겔의 법철학 비판을 제대로 비판한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겔 법철학 비판은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헤겔만의 학문이 아니었어요. 칸트가 말한 그 내용을 고스란히 승계한 다음 자기의 논리를 편 것이었습니다. 칸트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순수이성 비판에서 과학을 발견해내는 우리의 정신을 설명했습니다. 자연 법칙에 대한 발견을 우리 정신이 해낸다는 것을 칸트는 그의 순수이성 비판에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천이성 비판을 통해서는 우리의 이 정신이 하늘에 맞닿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얘기합니다. 즉 세상의 이법으로부터, 세상의 법칙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헤겔은 이 자유를 고스란히 끌고 내려와서 우리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는 이 사물에 대한 의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대상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관찰함을 통해서 여기에서 과학적 발견을 해낸다. 여기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이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헤겔이 말하는 그러한 소유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인간의 정신은 이 사물을 대상으로서 의식으로서 우리 안에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인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가 발생할 때 우리는 여기에서 창조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들에게는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소유를 당할 때 이제는 그 사물들은 생명을 얻고 살아난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다고 합시다. 이 토지가 어떠한 이제 소유당했을 때 이제는 그 토지로부터 꽃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토지로부터 집이 지어집니다. 아니면 농산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토지가 그냥 아무에게 소유당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황무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헤겔이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유의 개념이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판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기심을 허용을 하자 시장제도가 나왔고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였던 것입니다. 이것 전체를 논리적으로 부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적인 부정은 하지 않고 그냥 철학의 주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끝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포이엘바하가 정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논증은 실패한 논증입니다. 그 잘못된 논증이죠. 자기의식이 이 대상의식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신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나온 대상의식입니다. 자꾸 신이 개입을 해야 나타나는 표적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생성된 의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의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이엘바하의 그 논증은 실패한 논증이죠. 그걸 인용해서 이것을 근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헤겔의 법철학 비판의 이 마르크스의 논증은 실패한 논증입니다. 논증이 실패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는 포이엘바하에 관한 태제라는 글을 씁니다. 이 내용은 포이엘바하를 비판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인데요. 포이엘바하는 유물론은 잘 말했다. 그런데 그 유물론은 포이엘바하의 유물론은 그냥 자연 사물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이 유물론이 가치를 갖기 위해서는 이 유물론이 인간의 역사와 사회적 실천과 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이 이제는 인간의 역사와 사회적 실천과 관련해서 적용이 되어야 그게 바른 유물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물사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를 엥겔스하고 함께 저술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유물사관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생산 양식의 변화, 생산 수단의 변화가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산 양식은 하나의 유물론적인 물질의 개념이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의 패턴,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한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손절구공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그 시대는 중세 봉건 시대가 맞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증기기관이 나오고 하는 이러한 생산수단이 나왔을 때에는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 부르주아 사회가 맞다. 자본주의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세대에 있어서는 공산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본래의 취지에 맞죠. 그런데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 계급투쟁으로 논리적 비약을 합니다. 이제 시민사회가 부르주아가 발달하면 할수록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더 이제 강하게 이 부르주아 계급과 대립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회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생산수단의 변화를 통해서 그 다음 공산주의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의 변화는 사라지고 계급투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논증의 실패인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그렇게 실현한다 했는데 그것은 논증의 실패인 것이고 그냥 단순히 혁명만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논증 실패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포이엘바의 유물론도 자기 의식의 대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은 우리 의식을 대상화시켜서 신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에 관한 표적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러한 대상의식이 생성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유물론도 논증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윤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이 윤리에 대한 일환으로서 이제는 이렇게 유물사관과 같은 공산주의 사상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이것도 결국은 그 논증에 있어서 실패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는 윤리는 사상에서 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상, 형이상학과 관련해서는 해결의 이러한 정신의 문제를 이렇게 논증을 해야 되는데 금방 살펴본 것처럼 논증에 실패했다. 우리는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논리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에 대해서 이제는 마르크스가 이제는 또 이제 논리를 이제 비판을 하고 반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해 주어야 공산주의의 타당성이 이제 입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26세에서 29세까지 한 4년간이죠. 이때에 이러한 공산주의 윤리, 유물사관 사상, 경제학, 실천명령으로서의 공산당 선언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이 시기에. 그러니까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이 이것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25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그러한 기존 전통 철학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4년 동안 이 투쟁을 하면서 공산주의 투쟁을 하고 사상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이제 망명을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때 나온 이 사상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는 것은요. 우리의 사상은 항상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통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전통을 이어받아서 거기에 하나의 벽돌을 놓아야 됩니다. 이것이 사상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모든 전통 다 무시하고 감각과 현실 문제만을 가지고 그 당시에 말한 그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 이후에 30년 동안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아요. 거기에는 거짓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다음 시간에 이 경제학과 실천 강령 쪽을 이제는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생략된 게 너무 많고요. 맞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윤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윤리를 뒷받침해주는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자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마르크스의 경제론은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